나왔지? 그럼 뭐 공부할 포인트는 어디야? 어떤 사안에 있어서 법원이 이거 사법관계라고 판결한 사례들, 이거 암기하는 게 공부의 포인트야. 일단 그 전제, 사법관계는 국고관계. 이게 한자를 표현 안 했는데 나라 국자의 창고 고자야. 나라 국자의 창고 고자.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면 국가가, 창고는 재산을 가리키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처럼 자기 재산을 사고 팔고 뭐 이 거래하는 관계, 빌려주고. 그러니까 개인 사이에 재산 거래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 독일의 이제 용어를 우리가 번역을, 일본이 번역한 거지. 그걸 우리가 이제 그대로 쓰는 건데, 국가관계란 건 거기 설명이 있잖아. 일본어 외울 필요 없어. 국가가 개인처럼 재산을 가진 자로서, 그 대등한 주장에서 재산 거래하는 관계를 국고관계라고도 칭한다. 이게 전형적인 사법관계야. 그래서 우리가 셋째 지긋해 보면 외울 필요 없어. 뭐 조달행정 분야에서 뭐 공무원들 사무용품 구입 계약, 관공서 청사나 도로 건설 계약,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야. 자, 일반 재산의 대부 매각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동그라미 2번 아까 했던 거, 사법관계는 무슨 법 적용이야? 우리가 민법이 가장 사법의 대표적인 법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민법, 개인사회공학 똑같은 거야. 민법 적용하고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한다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금 특이한 게 쌍가루 2번 행정사법관계라고 하는 거야. 요거는 조금 공부해도 필요한데, 우리 아까 비권력적인 관리관계 있지. 사실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거기 읽어보면 동그라미 1번. 자, 1번에 보면 직접적으로 뭐 하는 거래? 공적인 임무 수행. 자, 밑줄 공적 임무 수행. 그러니까 내용 면에서는 공익 추구하는 활동을 하는 거야. 공적 임무 수행. 근데 방식은, 즉 형식이라고 표현돼. 방식은 무슨 방식으로 한대? 민법상의 계약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사법상의 형식으로 활동. 그러면 가만히 두 개 단어 봐. 내용적으로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건데 국민하고 사이의 관계는 민법상 계약 방식으로 한단 말이야. 우리가 대표적으로 무슨 전기, 가스, 수도 공급 계약 같은 거야. 이러면 아까 공부한 그대로 나오지. 이거 국민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해서 맺는 사법상 계약 방식인데. 근데 그건 하나의 공공 서비스 제공,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거다. 그렇다면 아까 배운 논리 뭐 있어? 이거 대등한 입장에서 하니까 민법이 적용돼야 되고 맞는데 공적인 임무 수행하니까 공익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뭔가 행정법적인 통제가 좀 필요하다. 평등 원칙에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되고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어긋나면 안 되고 이런 행정법적 원칙에 의해서 구속받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나온 거지. 그래서 그 87조에 가면 맨 위에 순수한 사법 및 사법원리 적용하지 않고 공법적으로 수정된 사법이 적용돼야 된다. 이게 중요해. 공법적으로 수정된 사법. 이 말 속에는 뭔가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서 뭔가 특별히 규정을 둬서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원가 이하로 싸게 공급하도록 제한을 한다든지, 뭐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 대우 못하게 한다든지, 그지? 뭐 이런 공적 임무 수행이기 때문에 그런 통제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말이 좀 많은데 똑같은 얘기가 동그라미 4번에 가면 있어. 뭐라고 돼 있어? 자, 행정사법 관계라고 하는 건 국가가 사법적 형식으로 활동을 하지만 그 실질을 보면 직접 공공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행정체는 사법관계에서 인정되는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하는 사적 자치를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일정한 공법적 구속을 받는다. 동그라미 1번에서 한 얘기를 다시 풀어서 얘기한 거야. 그지? 이게 핵심이야. 4번이. 그러면 이거를 공법 관계로 봐야 되나 사법 관계로 봐야 되나 애매한 거야. 아까 관리 관계, 비권력적 관계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동그라미 5번 결국은 뭐야? 행정사법 관계라는 게 일정한 공법적 구속은 받는다 해도 본질은 사법상의 행위에 대한 제한이 일부 있을 뿐
행위 자체의 성질을 변경할 공법 행위로 만드는 건 아니라고 봐. 그래서 결국은 뭐야? 뭐로 해결해야 된다고 본다? 민사소송으로. 응? 중요한 단어 민사소송으로 해결될 관계로 본다. 응?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어떤 관리 관계라고 아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이제 논리 체계인데 아까 이런 구분이 있었지. 우리가 행정상 법률 관계를 공법 관계, 사법 관계 이렇게 나누고, 응? 그 다음에 공법 관계는 권력 관계와 관리 관계 이렇게 구분을 했었잖아. 아까 시작할 때. 근데 이게 좀 애매하다 그랬잖아. 이게 목적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방식은 뭐야 이게? 대등한 입장에서 사법상 관계, 계약, 대등 관계를 맺는 거야. 이거 지금 읽은 행정사법 관계하고 똑같지 않냐? 이거를 이렇게 이제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일본 학자야. 일본 학자가 이렇게 체계를 했어.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런 분류 체계를 갖고 왔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 이거지. 이거 아까 원칙적으로 원칙이 사법 적용된다 그랬어. 응?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한다 그랬고.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행정법적 제한이 필요하다. 공법 적용된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 지금 읽은 거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 거야. 아니 원칙이 사법이 적용되고 뭐 이런 관계라고 해놓고 분류는 어디로 해? 공법 관계로 분류한단 말이야? 이거 좀 논리적으로 이상하다. 그러면서 비판하면서 나온 독일의 견해가 행정사법관계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옛날에 관리관계라는 걸 행정사법관계라고 파악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관리관계는 공법관계 쪽으로 넣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일본 학자는 독일의 논리는 이 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관계로 보는 게 맞다. 응? 이렇게 해서 이제 견해가 대립되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뭐 행정사법관계라는 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동그라미 1번 했었지.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해서 동그라미 4번 했지. 그 다음에 5번 뭐로 보느냐? 사법관계로 본다는 거야. 본질은.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해결될 문제로 본다. 응?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판례가 쭉 나와. 사법관계로 본 사례. 응? 이제 열심히 외워야지, 그렇지? 그래서 아까 이제 공법관계로 보는 사례처럼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어. 시간 저기 하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몇 가지만. 1번은 행정 주체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가가 응? 경제적 활동의 주체로서 활동할 때는 뭐 특별한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응? 그러면 개인과 똑같은 입장에서 무슨 재산 거래 활동하고 할 때는 개인 간의 관계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으니까 사법 관계로 봐야 된다. 응? 똑같이 민법 적용하고 국가가 관련돼 있어도 민사소송으로 분쟁 해결해야 될 관계로 봐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뭐 물품 매매 계약 뭐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전화 가입 계약. 이건 깊이 묵은 거지. 지금은 별로 그냥 이건 밑줄 치만 잘 내지도 않는 건데 어떤 또라이가 들어가면 낸다 말이야. 응?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게 그러지 마.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이야 여러분들 어때? 우리가 SK 우리 집에 집 전화도 우리 집도 집 전화 없애버렸어. 쓰지도 않는 거. 몇 년 전에 없앴어. 다 휴대폰 가족 구성원마다 휴대폰 다 있잖아. 그렇고 뭐 SK, LG, KT 다 뭐야? 민간 기업이야. 민간 기업하고 사법상 계약 맺는 거야. 전화 계약, 가입 계약.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 휴대폰 나오고 하기 전에 다 집 전화만 있을 때 그때 국가에서 뭐 했어? 국가에서 그 전화국을 직접 운영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전화 가입 계약을 신청해서 계약을 맺고 요금 내면서 썼어요. 응? 국가가 직접 전화국을 운영했어요. 그때 당시의 얘기야. 그때 이제 전화 계약 맺은 것 일종의 사법상 계약이라고 봤었어. 응? 근데 지금이야 뭐 당연히 다 민간 기업하고 다 사법상 계약 맺는 거지. 응? 달라진 건 없지. 응? 옛날에 국가가 운영하던 전화국하고 전화 가입 계약 맺는 것도 사법상 계약으로 봤다. 응? 이런 비슷한 논의가 여러분들 인천시 지하철 돈 내고 이용하지. 뭐하고 똑같아? 뭐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돈 내고 이용하는 거와 똑같이 봅니다.
사법상 계약으로 봐요. 응? 다만 이제 사법상 계약으로 보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진짜 민간 기업이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요금 엄청 물려받겠네? 근데 되게 싸게 받잖아. 원가 이하로 받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죠? 거기다가 어떻게 돼? 뭐 노인들은 다 공짜로 태우고 뭐. 민간 기업 같으면 그렇게 안 하지. 이게 다 바로 공적인 제한을 가하는 거지. 응? 본질은 사법 관계로 보고. 자, 그다음에 3번에 보면 뭐 나왔어요? 행정처 국유임야 이렇게 나오지? 이게 바로 일반 재산인 거야. 국가 소유 재산인데 아까 국가 소유 재산을 어떻게 나눈다 그랬어? 용도에 따라서 행정재산하고 일반 재산. 일반 재산이 옛날 이름으로는 잡종재산이라고 했어. 응? 근데 잡종재산이라는 이름이 어감이 안 좋아. 오늘날 다문화 사회에서. 그치? 잡종이라는 게 그래서 일반 재산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응? 그래서 판례 읽다 보면 옛날식 표현으로 잡종재산이라는 이름 쓰면서 판결한 사례가 있는데 일반 재산하고 똑같은 거다. 그러면 이 일반 재산은 특별한 행정 목적에 쓰는 재산이 아니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일반 재산을 특정 개인한테 대부 계약 맺고 빌려주는 거야. 임대 또는 파는 거, 매각, 응? 뭐 또는 그냥 주는 거 이런 거 다 뭐야? 사법상 계약이다. 그럼 사법상 계약 맺고 한 달에 얼마씩 돈 내면서 임대료 내면서 쓰기로 했다. 이거 다 사법상 계약의 일부야. 응? 그래서 거기 보면 국유임야 딱 나오면 국유임야 나오면 일반 재산 딱 떠올려야 돼. 일반 재산을 개인에게 대부 매각 양육하는 사경주체로서는 사법상 행위, 그지? 이건 사법 계약으로서 민사상으로 써야 된다. 자, 다음 페이지도 또 대부 계약 자체가 사법상 계약이니까 계약에 따른 임대료 내라 하는 것도 돈 빌려주고 내 돈 갚아라 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사법상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자,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돼서 거기 이제 다 읽으면 알겠지? 잡종재산, 현재로는 일반재산,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공공계약이라고 이름을 이게 공공계약이라는 이름을 쓰니까 용어에 헷갈릴 수 있어요. 표현상 공공계약을 하지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천시가 청사를 새로 짓는데 건설 업체하고 청사 짓는 계약 맺는 거야. 근데 이런 걸 공공계약이라고 실무에서 쓴다는 거야.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그래서 읽어보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방가로 1번에 보면 넷째 줄에 입찰 보증금 국고기속 조치라는 게 나오지. 이거 꽤 잘 나온다. 자, 입찰 보증금 국고기속 조치란 말은 국가의 재산으로 국가가 가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러니까 입찰 보증금이라는 얘기, 요거 설명하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국가가 청사를 새로 짓는다고 공고를 했어. 그랬더니 몇 개 건설업체들이 우리가 공사를 따겠다고 입찰에 참가. 그지? 근데 공고를 내고 입찰에 참가하려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정부 청사를 새로 짓겠다 이렇게 이제 공고를 냈더니 업체들이 자기는 얼마의 공사를 따겠다, 공사를 하겠다 하면서 이제 입찰에 응한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가 자기는 10억의 공사를 하겠다. 그럼 써내. 다 비밀이지. 업체들 간에 자기네들이 각각 써내. 그러면서 그 보증금을 얼마 내야 돼. 그러니까 10억이면 예를 들어서 10%, 그럼 뭐 1억을 보증금으로 내면서 내가 공사 따겠다고 신청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신청한 업체들 중에 이제 보통은 우리나라 문제가 뭐야? 최저가로 써낸 업체를 선정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최저가로 낙찰을 받은 업체가 또 어떻게 해? 또 밑에 하청을 준다 그러지? 또 어떤 업체한테 또 공사를 또 하청을 줘서 넘겨. 그러면 그 넘겨받은 업체는 그러면 맨 처음에 원청이라고 하지. 맨 처음에 공사를 따낸 건설회사는 10억에 공사하겠다고 했지만 밑에 하청을 줄 때는 여러 업체들한테 주면서 자기네도 이윤이 남아야 되니까 예를 들면 8억에 넘겨. 그 2억은 그냥 먹고. 그지? 8억에 공사를 맡겨. 그러면 하청받은 업체가 8억에 따가지고 또 밑에 업체한테 또 넘겨. 그럼 뭐 7억에 넘겨. 그러면 몇 단계 거치면 5억에 공사를 하는 거야.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맨 밑에 업체들은 자기네도 이윤이 남아야 되니까 뭔가 싼 자재로 뭔가 부실한 공사를 하기도 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지.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응? 어쨌든 그러면 공사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업체, 입찰에 응하는 업체는 뭐 아까 말한 보증금을 내고 이제 공사 따겠다고 신청. 그런데 만약에 신청한 업체 중에 A 업체를 선정을 했어. 낙찰이 됐어, 그지? A 업체가 선정. 그러면 나머지 신청한 업체들한테 받은 보증금은 다 돌려줘. 얘들하고 끝난 거야 이제. 그러면 선정된 업체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선정된 업체가 10억에 공사하겠다고 신청한 업체. 그럼 보증금 1억 받아놨지? 그랬다가 이제 어떻게 돼? 선정된 업체가 계약대로 공사를 다 마치면 보증금은 다시 반환해줘. 응? 그리고 이제 뭐 10억 주겠지만, 응? 근데 계약대로 이 선정된 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안 했어. 그러면 계약 위반.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 보증금 받아놨던 걸 국가가 가져버리는 거야. 일종의 그거는 계약 맺은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 안 했다고 손해배상조로 국가가 보증금을 챙겨가는 거야. 이게 여기서 말하는 입찰 보증금의 국고기속 조치라고 부르는 거야. 응?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 업체가 아니 우리가 뭐가 계약을 위반한 게 있느냐? 우리는 계약대로 다 공사했으니까 보증금 돌려달라. 싸우는 거지. 무슨 소송으로 싸워야 되냐 하는 문제야. 근데 애시당초 출발해 보면 지금은 없어진 법. 옛날에는 예산회계법이라고 있었어. 국가의 이제 재정을 정한 법으로 예산회계법인데 지금은 뭐 이제 법 바꿔서 국가를 당사자로는 계약에 관한 법률 뭐 이런 명칭으로 또 바꿔놨는데 어쨌든 과거의 예산회계법에 따라 이렇게 무슨 공사 계약을 맺는다든지 이런 건 뭐래? 원래 이게 사법상 계약을 맺는 거라는 거야. 사법상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받아놨다가 의무를 이행하려면 보증금을 국가가 가져가는 조치는 사법상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사법관계니까 보증금 반환받으려는 업체는 민사소송으로 돌려달라고 써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때나 입찰 보증금의 귀속 조치는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될 사법관계에 관한 문제다. 뭐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2번에 가면 1번에서 여기 방가로 1번에서는 공공계약이란 말이 안 들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거기 2번 뭐 첫째 끝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한쪽 당사자가 돼서 맺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그지? 이런 단어 딱 보이면 이른바 공공계약이라는 단어 딱 보이면 뭐라고 판단하라? 사법상 계약. 응? 또 방가로 3번 가면 정부 투자기관. 지금은 이제 정부 투자기관이라는 말을 안 쓰고 공기업, 뭐 준정부기관 이런 말을 쓰는데 여기서도 거기 읽다 보면 공공계약이란 말 나오지? 하여튼 이게 문제 푸는 요령이야. 힌트. 공공계약하면 괜히 공공자가 들어가니까 혼동될 우려가 있지만 성질은 사법상 계약.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문제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별로 안 나오고 오른쪽으로 올라가니까 6번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해서 예를 들면 거기 1번 자 1번에 세금 부과 처분 나오지. 자, 세금 부과가 됐어. 근데 내가 냈어. 세금 부과 갖고 세금을 냈어. 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세금 부과 조치가 무효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는 세금 부과다. 무효라고 생각이 들어. 그러면 무효라는 말은 처음부터 상대방한테 세금 부과 조치가 없었던 거와 똑같이 다루는 거야. 응? 그 상대방은 낼 의무도 없는 거지. 국가는 세금을 받아 징수할 권리도 없는 거고. 응? 근데 일단 냈단 말이야. 내고 나서 뭐라고 주장해? 나한테 세금 부과한 건 무효다. 그러니까 난 낼 의무가 없고 국가도 받을 의무가 없는 거다. 응? 갖고 있을 어떤 법적 권리가 없다. 그러니 세금 부과 무효로 인정하고 내가 낸 세금을 돌려달라. 이게 바로 이제 그 국가가 받아갖고 있는 내가 낸 세금은 국가가 아무런 법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는 거다. 그거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거 있지? 요거는 그 부당이득이라는 문제로서 부당이득은 다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대. 응? 그래서
두 개 나오는데 다 공부했어요. 또 나올 거야 뒤에. 응? 나오는데 세금 부과가 당연 무효나 그냥 무효나 똑같은 의미예요. 무효라는 걸 주장하면서 무효니까 이미 낸 세금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거 이른바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는 거죠. 네? 사법관계로 보는 거죠. 그러면 2번은 세금 부과 대신에 개발부담금 부과로 바뀌었을 뿐이야. 응? 아마 개발하는 업자, 그러니까 행정기관으로부터 개발 허가를 받아서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로 인해 이익을 얻는데 그 중에 몇 프로를 개발부담금이라고 부과해서 국가가 징수해 가요. 응? 개발업자는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교통이나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잖아. 응? 그러니까 그거 해결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개발부담금이라고 떼가요. 응? 그래서 근데 개발부담금을 부과했고 상대방이 냈는데 나중에 뭐야? 개발부담금이 위법이었다 해서 취소 판정이 내려졌어. 없던 일이 된 거야. 취소 판정이 내려지면 무효인 거와 똑같아져. 없던 일이 돼버린 거야. 취소가 돼버리고 난다면 그러면 국가가 받아갖고 있는 그 개발부담금은 부당이득이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문제니까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문제가 된다. 이런 논리죠. 그래서 중시. 네, 또 배울 거야 나중에.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다 민사소송으로 하래. 사법관계로 보고. 응? 그러니까 원인은 뭐 공권력 행사 조치로 뭔가 피해가 생기고 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다 민사소송으로 해야 된대. 자, 7번 또 나중에 배울 거니까. 6번이 일단 중요. 그 다음에 9번. 6번 중요하고 9번 중요해. 환매권. 일단 간단하게 얘기할게. 환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야? 되사는 거야. 그 뭐냐면 이거다. 예를 들어 내 땅이 있는데 인천시가 국가라. 예를 들 수도 있고 인천시라는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면 인천시가 내 땅이 있는 곳에 도로 만든대. 도로 만들어서 공인중개사를 제공한대 모든 사람. 그러면 근데 내 땅을 먼저 사겠다고 협상을 해와. 계약을 하자고. 이거 사법상 계약하자는 거야. 돈 주고 사겠다고. 근데 내가 금액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싸게 부르는 거야. 나는 못 팔아. 안 돼. 계약이 안 되니까 인천시는 이거 꼭 여기 도로 만드는 거 공익목적상 꼭 필요한데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야. 이럴 때 공익목적상에서 법에서 강제로 뺏을 수 있게 해놨어. 그리고 우리가 공용 수용이라 그래. 공익적 용도를 위해서 재산을 강제로 박탈하는데 그래서 이제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서 무슨 판정위원회가 얘 땅은 이 도로 만드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강제로 보상금 얼마를 주는 조건하에 강제로 뺏어도 된다고 결정을 해요. 토지수용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결정을 해. 그래갖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보상금 받고 뺏겼어. 그랬는데 내 땅 도로 만드는 공익사업 한다고 뺏어가 놓고 예를 들어 뭐 5년인지 10년인지 법이 정한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도 내 땅을 도로 만드는 공익사업에 하나도 안 쓰는 거야. 안 쓰고 있어. 그럼 내 땅 왜 뺏어갔어? 그럼 나는 땅값 보상금 받은 거 법이 정한 이제 기간 지나도록 내 땅 공익사업에 안 쓰고 있으면 나 보상금 다시 돌려줘. 보상금 돌려주고 내 땅 다시 내가 사겠다. 이게 환매야, 환매. 그러니까 땅 주인은 자기 땅 억울하게 강제로 뺏겼잖아. 공익사업에 쓴다고. 근데 공익사업에 쓰지도 않아. 그러면 다시 보상금을 돌려주고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되사는 권리가 환매권이라는 권리야. 그래서 시험 문제 푸는 요령. 환매라는 단어만 보이면 사법관계로 본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그러면 환매권을 행사해서 이거는 땅 주인이 내가 법이 정한 요건 갖추면 내가 되사겠다고 딱 의사 표시만 하면 이미 계약이 맺어진 거로 봐. 되사는 계약이. 그래서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그다음에 2번은 이제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환매라는 단어만 보이면 사법관계로 보라 그랬어. 2번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내 땅 1,000만 원 주고 도로 만든다고 뺏어갔어. 근데 뭐 5년인지 10년이 지난 뒤로 도로 만드는데 안 쓰고 있어. 그럼 나는 원래 1,000만 원 받은 거 돌려주고 내 땅 되사잖아. 근데 벌써 5년이나 10년이 이미 지나서 땅값 변동이 많이 됐대. 그러니까 너 돈 더 내래. 살려면
원래 1,000만 원 보상금 받은 거에다 500만 원 더 내서 되사야 된다. 욕을 하는 거야. 나는 너뭐 땅값이 뭐 이렇게 뭐 많이 올랐냐? 1,000만 원에 나는 200만 원만 주겠다. 응? 더 얹어줘. 이러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지. 그게 바로 환매할 금액의 증가, 오르고 내렸고 이래서 더 달라, 덜 주겠다 뭐 이래가지고 다툼이 있으면 역시 민사소송으로 다투래.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 환매권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환매 금액 다투는 거 있지? 다 환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다 사법관계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그다음 10번 우리가 공무원들이 아니라 여기 보면 방가로 10번에 1번 여기 나온 사례들 다 중시해야 돼. 10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방가로 1번이야. 서울시 지하철공사라는 공공기관이 있지. 일종의 뭐 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지, 그렇지? 서울시 지하철공사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근무 관계는 어떤 관계래? 우리가 공무원하고 있지만 우리가 요새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강도 높게 개혁한대. 응? 여러분 공무원보다 더 좋은 게 그동안에 소위 공공기관 무슨 땡땡 공사, 땡땡 공단 있지? 응? 여기에 취업하면 공무원보다 더 좋아. 그동안에 왜 그런지 알아? 거의 공무원과 비슷하게 신분 보장이 됩니다. 월급은 또 공무원 월급보다 훨씬 많이 줘요. 월급은 일반 사기업, 대기업에 준하는 정도로 줘요. 뭐 여러 가지 월급만 많이 주는지 알아? 그 각종 복지 혜택이 어마어마해. 막 그 자녀들 학자금 다 거의 뭐 다 대주고, 그다음에 막 이자도 엄청 싸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엄청나게 혜택이 많아. 복지 혜택이. 그러니까 사실상 공무원은 아니면서도 거의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가 인정되고 또 대우는 일반 대기업과 같은 정도로 혜택을 받고, 뭐 이른바 신의 직장이라고 그렇게 사회에서 논의될 정도로 그랬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런 공기업은 이름을 봐봐. 공기업이잖아. 공익적인 업무를 하는 거야. 근데 또 기업이라고 붙여. 그러면 기업은 원래 이윤을 추구하는 거잖아. 근데 공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면 안 돼. 근데 웃겨. 뭐냐면 또 사업을 벌여서 수익을 내야 돼. 이게 아주 애매한 거야. 혹시 행정학이라는 과목을 선택해서 하면 이런 공기업에 대해서도 준정부기관 공기업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조금은 배우게 되지. 그래서 이 공기업이라는 게 하여튼 좀 애매한, 응? 그러니까 완전 사기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무슨 정부 조직도 아니고, 응? 중간에 끼어 있으면서 그래서 뭐 성과도 내야 되고 어느 정도, 응? 뭐 등등의 요구받는 그런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법적으로 볼 때 서울시 지하철공사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 관계는 사법상 근로계약 관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 취업해서 근무하는 관계와 다를 바 없다고 봤어요. 응? 그래서 사법상 근로관계로 봤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지하철공사 직원이 억울하게 징계받고 뭐 잘리고 했다.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될 문제다 했다는 거지, 그렇지? 이런 유형이 그 밑에 종합유선방송위원회라는 기관과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관계. 또 3번에 가면 지금은 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공무원하고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가입한 의료보험 관리공단이라 따로 있었나 봐. 지금은 없어졌겠지만. 그래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대상이 되고 가입되는 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근무관계. 응? 또 네 번째, 한국조폐공사라고 지금도 있지? 돈 찍어내는 곳 한국조폐공사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관계. 그 다음에 밑에 나가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이 있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이 가입하는 의료보험조합과 거기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관계. 또 다음 페이지 KBS 한국방송공사 KBS에 근무하는 자들의 근무관계는 사법상 민법상 근로계약 관계다. 응? 공무원하고 좀 다르게 보는 거죠. 응? 공무원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고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이건 다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문제래. 그 다음에 자 11번 항목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협의취득이야.
그러면 앞에 뭐 공익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이렇게 했잖아. 그럼 아까 예를 들어서 인천시가 도로 만드는 공익 사업을 한다. 근데 개인 땅이 있다. 도로 노선 정했는데 그게 개인 땅이다. 맨 처음에 뭐부터 한다 그랬어? 땅 팔아라. 협상을 해. 그래서 합의가 돼서 계약이 맺어지면 그게 바로 이제 뭐야? 사법상 계약을 맺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야. 그거를 협의 취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이게 안 되면 그다음에 이제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 강제로 수용을 하지만 강제 수용하기 전 단계에서 토지 소유자하고 사전에 미리 협상을 해서 계약 맺고 사들인 거야. 그래서 협의 취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야? 사법상 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다. 그래서 방가로 1번 사법 협의 취득은 단어 모이면 사법상 계약. 응? 또 방가로 2번에 손실보상 합의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땅 사고 팔기로 계약 맺고 계약에 따른 돈을 지급하는 거 이걸 손실보상 합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사법상 계약. 자, 여기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사립학교 교원이지. 사립학교 선생님은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에요. 사립학교 법인하고 사법상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거야. 응?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립학교 선생님이 사립학교 법인하고 근로계약을 맺었다 했지. 사법상 계약. 그럼 학교에서 해고했어. 억울해. 민사소송으로 싸워. 학교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물론 그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방법이 있지만 일단은 여기서 하나만. 사립학교 선생님하고 사립학교 법인하고의 관계는 사법상 근로계약 관계다. 응? 그 다음에 13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채납받은 공유재산 이렇게 나오지. 그냥 기부만 받았지 이게 무슨 특별한 행정 목적으로 쓰는 용도로 지정해 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아니라. 행정재산이란 말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거 무슨 재산이야? 그냥 기부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 소유한 재산이야? 일반 재산이야. 일반 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부한 자한테 뭐 1년간 너는 그러면 네가 기부를 했으니까 기부하면서 요구를 할 수도 있어. 기부자가 나 그럼 1년간 이거 무상으로 쓸게요. 응? 이거 계약 맺고 쓰는 거 사법상 계약 관계로 봤어. 그 다음에 뭐 있어? 14번은 잘 안 나오고 15번 아까 얘기했지? 전대행위. 그 다음에 15번, 16번라도 있습니다. 16번. 자, 재개발 조합하고 그 조합장 내지 조합 임원, 그러니까 재개발 조합하고 그 조합장이나 조합의 감사이사 등 조합 임원 사이의 관계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들었는데 재개발 조합이 이 공익적 성격의 사업인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관계 맺는 건 공법 관계로 봐. 아까 뭐 관리처분 계획을 짜고 뭐 이런 건 다 공법 관계야. 근데 그거하고 구별해서 재개발 조합과 거기에 조합장이나 임원하고 사이의 관계는 사법 관계로 봤어요. 그래서 어떤 재개발 조합이 조합장을 해고했어. 응? 그러면 해고당한 조합장은 자기 조합을 상대로 해고 조치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된대. 응?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뭐라 그랬어? 재개발 조합이 일종의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공법인 공공단체라 하더라도 재개발 조합과 조합장 내지 조합 임원 사이에 그런 임명이나 해임 등을 둘러싼 관계까지 다 공법 관계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조합장 내지 조합 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사법 관계로 봐서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재개발 조합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뭔가 맺는 관계는 공법 관계지만 조합 임원하고 사이에 맺은 관계는 사법상 근로계약 관계다. 응?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8번 잘 나와. 한국마사회라고 하는 여기도 일종의 공공기관이야. 응? 그렇죠? 우리 한국마사회라는 단체에서 거기에 마사회 소속의 조교사나 기수, 말타는 기수의 면허를 부여 취소하는 행위, 이 둘의 관계가 사법상 근로계약 관계를 맺었다고 보고, 이거는
법에 의해서 부여받은 어떤 부여받은 공권력 행사하는 게 아니다. 그런 권한을 부여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법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에 불과한 거다. 따라서 이 어떤 기수나 조교사 면허 취소받은 자는 나사회를 상대로 인사동으로 다퉈야 될 문제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 판례 그 19번. 자, 19번 최근 판례로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는 각급 학교에서 학교 회계 직원. 자, 이 학교 회계 직원. 응? 여러분들이 학교 회계 직원이라는 게 뭐냐면 나도 지금 충남에 있는 도립대학이라는 공립대학에서 충청남도가 세운 공립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 공무원들이 와서 근무를 해요. 근데 도 공무원들은 당연히 도에서 분명하고 월급 주고 다 도 예산으로 해요. 그런데 학교 자체에서 채용하는 직원이 있어. 학교 자체에서 채용하는 직원은 학교 예산으로 월급 주고 뭐 다 해요. 응? 그러니까 이 채용 경로가 다른데 그럼 여기서 학교 회계 직원이란 건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그 학교에서 회계 직원으로 채용하는 거.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는 학교에서 학교 회계 직원으로 근무하도록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근로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라는 게 최근 판례. 그 회계 직원 나오면 이 단어하고 사법상 계약 관계다. 그 다음에 20번은 그 첫째 줄 끝에 지방자치 이건 20번은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은 고등학교 국공립 나왔어요? 사립 나왔어요? 국공립 나왔어요? 그러면 국공립학교 학생으로서 이 학교 다니면서 학교하고 맺는 관계는 공법 관계야. 만약에 학교에서 퇴학당하면 행동소송을 써야 돼. 근데 사립학교에 다니는 관계는 사법상의 계약 관계로 봐. 그래서 사립학교에서 퇴학당하면 민사소송으로 써야 돼. 그런 차이가 있어. 그래서 이 20번 얘기는 사립학교 법인과 학생의 제약 관계는 사법상 계약 관계로 본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아주 중요하다. 22번. 최근에 문제 많이 나오고 있어. 자, 거기 보면 뭐냐면 자원해수시설이라는 단어. 길잖아. 긴 거는 키워드를 특징적인 단어로 기억해. 자원해수시설. 쉬운 말로 하면 뭘까? 우리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 보면은 이제 쓰레기 분리 배출하잖아. 그럼 그 중에 플라스틱, 종이 이런 거 다 업체들이 수거해가지 지방자치단체하고 계약을 맺고 그 수거하는 업체 그리고 이제 수거에다가 뭔가 모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분류해서 또 재활용 하고 이거를 예를 들면 인천시가 어떤 민간 업체하고 계약 맺고 그거를 다 맡긴 거야. 그 계약 관계를 사법상 계약으로 봤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말하면 사기업에 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의 운영 위탁하고 그 운영하면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계약 맺은 거 사법상 계약 맺은 거로 봤습니다.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 그 다음에 시험엔 잘 안 나오지만 23번 국가가 경영하는 철도나 시가 운영하는 지하철, 시형버스 이런 거 돈 내고 이용하는 관계. 또 국공립병원을 돈 내고 이용하는 관계.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보면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우리가 국공립병원을 이용할 때 집 근처에 국공립병원 가까운 데 있어서 그지? 어디 민간 병원, 사립병원 가는 것보다 가까운 데 있으면 그냥 국공립병원 가서 돈 내고 치료받잖아. 일반 민간 병원 이용하는 거와 똑같아 보는 거야. 다만 이제
국공립병원에서 뭔가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돼서 무료로 치료받거나, 응?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거는 공법관계로,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게 아니야. 응? 국공립병원을 이용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강제로 이용당하는 사람도 있겠지. 응? 정신질환자라든지 뭐 이런 예를 들어 국공립병원에 강제 수용해서 치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거는 공법관계로 봐야 돼. 사회 질서 유지 등을 위해서. 근데 이제 그냥 자기 자유 의사로 자유롭게 가서 돈 내고 이용하는 관계는 일반 병원 이용하는 건 똑같은 관계니까 여러분다 이렇게.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자, 그다음에 그 뒤에 특별 권력 관계 내지 특별 행정법 관계라고 있어. 그래서 페이지는 조금 되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쉬운데 가끔 나와. 가끔 나오는데 우선 여기에 이제 이걸 한번 써보자. 우리 아까 나눌 때 다시 한번 쓰면 공법 관계 내지 행정법 관계, 응? 공법 관계를 행정법 관계라고도 부르고, 공법 관계는 뭐 아까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면 권력 관계와 비권력적인 관리 관계 이렇게 나눴잖아. 그런데 이 권력 관계를 다시 19세기 독일에서 보면 19세기 독일에서는 이렇게 둘로 나눴대. 일반 권력 관계. 요거는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국가가 명령 강제하는 관계. 세금 부과하고 영업 정지시키고 이런 거, 응? 일반 국민들에게 국가가 명령 강제하는 관계. 이거는 당연히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법률에 일반 국민들에게 명령 강제하려면 법률에 근거해야 되고, 만약에 위법하게 하면 국민은 소송을 해서 그 다 구제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관계. 이렇게 봤는데 19세기 얘기야. 그리고 특별 권력 관계. 이래가지고 이거는 국민들 중에서 국가하고 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 국가하고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든지, 응? 군인도 공무원이긴 하지만 군인이라든지 또는 교도소에 갇혀 있는 수용자라든지, 응? 또는 국공립학교 학생이라든지, 응? 예를 들면 육군사관학교는 국립대학이잖아. 육군사관학교, 생도, 요새 논란이 많은 경찰대학교, 응? 그죠? 경찰대학은 진짜 특혜가 너무 많았어요. 지금은 조금 줄었는데 옛날에 경찰대학 내가 대학 가기 1년쯤 전인가 이때쯤에 새로 생겼어. 그래갖고 경찰대학 하면 4년제인데 4년 동안 돈 한 푼도 안 들어. 나라에서 다 먹고 자고 교육비 다 내주고 4년 동안 교육받고 졸업하면 바로 경위라고 해서, 경위면은 지금의 7급 공무원 정도 돼. 급수로 따지면 그 7급 공무원 정도로 바로 이제 임명하는 거야. 일반 공무원 경찰 되는 사람들은 맨 아래 순경부터 시작을 하거든. 순경이 제일 낮은 9급이야. 일반 행정공무원. 순경, 그다음에 순경, 경장, 그다음에 경사, 그다음이 경위야. 네네. 일반 행정공무원은 계급이 9계급이지만 이 경찰 공무원은 계급이 11계급이야. 11계급인데 네 번째에 해당하는 계급이야. 여러분 순경으로 들어가서 경위가 되려면 거의 퇴직할 때쯤 돼야 돼. 한 20년은 근무해야 경위가 될 수 있어. 물론 특별한 공을 세우면 빨리빨리 승진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15년에서 20년 사이 근무해야 경위가 돼. 근데 그런 거를 경찰 대학 가서, 자, 옛날에는 얼마나 특혜가 많았는지, 자, 공짜로 4년 교육시켜 주지, 바로 졸업하면 바로 경위로 이제 바로 임명하지, 군대도 면제, 응? 엄청났어. 근데 지금은 이제 근데 또 뭐 문제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경찰대 졸업하고 경찰 된 다음에 요새 또 로스쿨을 또 많이 가요. 많이 가지고 변호사 돼서 싹 나가.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너 그동안에 교육받은 거 돈 물어내. 아주 반환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군 안 가는 대신에 그것도 비판이 많아가지고 일단
경찰로 이제 경위로 임명되면 2년인가 의무적으로 대무 진압하는 그 경비 부대에 의무적으로 이제 근무하게 합니다. 그거 어쨌든 군 면제는 해주는데 의무적으로 한 2년인가 근무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좀 바뀌고. 그래도 특혜가 많다 그래서 뭐 그제 보니까 막 폐지 논란이 많습니다. 응? 어쨌든 이런 국립대학교, 국공립학교 학생 이런 사람들은 국가의 어떤 행정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어떤 특수한 관계를 맺는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관계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명령 강제하는 건 이른바 일반 국민들에 대한 명령 강제와 구별해서 특별 권력 관계라고 부르면서 이런 특별한 관계를 맺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국민들과 달리 법치주의 적용을 안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 없어도 뭔가 명령 강제할 수 있고, 그 특수한 목적을 달성. 그래서 이게 19세기에는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이게 19세기 독일의 논리였어. 응?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거 법치주의 적용 이런 거 있을 수 없다. 오늘날 법치주의가 보편화된 국가에서 나라에서 법의 적용을 안 받고 막 명령 강제하고 불이익조도 되는 게 어디 있냐? 그래서 오늘날은 인정 안 합니다. 대신에 어떻게 돼? 그렇다 해서 일반 국민들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응? 그래서 그 특별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뭔가 일반 국민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명령 강제가 허용이 될 수는 있는데 그것도 다 법률에 의해서 최소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될 수 있고, 이게 만약에 법에 어긋나게 뭐 군인이 됐든 공무원 뭐 수용자가 됐든 법에 어긋나게,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명령 강제해야 되고 법에 어긋나게 해서 불이익을 주면 다 소송을 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법치주의가 적용이 되되 약간 일반 국민들하고는 좀 다른 법에 의한 별도의 다른 취급이 좀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특별 행정법 관계, 특별 신분 관계 이런 말로 부릅니다. 그 용어가 옛날에는 특별 권력 관계라는 용어를 쓰면 법치주의가 적용 안 돼도 되는 관계라고 봤어서 약간 부정적 뉘앙스야. 그래서 오늘날은 뭐로 바꿔 부르지? 법이 역시 법치주의를 적용받는 관계인데 다만 법에 의해서 약간의 일반 국민과 다른 특수한 취급이 좀 행해질 수 있다는 정도의 의미에서 특별행정법 관계라고 부르자, 이렇게 용어를 바꿔 부르자고 하는 거지. 근데 어느 정도 특수성은 하여튼 인정된다는 건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건 큰 틀을 가지고 그러면 자, 전통적 이론은 19세기 독일에서 있었는데, 자, 의 읽어보면 뭐라고 했어? 특별 권력 관계란 특별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의 특별한 권력, 모든 국민들에게 행사하는 권력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행사하는 권력, 특별 권력을 기초로 성립되어 이런 공무원 등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포괄적인 지배 명령 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에 복종을 요구받는 그런 관계. 그래서 법치주의가 적용이 배제되는 관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응?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그라미 2번은 뭐하고 비교한 거야?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세금 부과 등 명령 강제하는 관계는 일반 권력 관계라고 칭하고 구별을 했다. 응?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일반 권력 관계와 구별을 했다. 이렇게 봤었죠. 자, 여러분들 체크해야 될 거. 쌍가루 2번 종류 요 체크. 소위 특별 권력 관계라고 하는 영역은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죠. 공법상의 근무 관계, 공무원, 군인, 그다음에 공법상의 영조물이라는 게 소위 공공시설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관계. 국공립학교, 도서관, 교도소,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관계. 그다음에 공법상의 특별 감독 관계라는 건 이제 어떤 특별한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리 아까 배운 국가로부터 어떤 특정한 공익 사업을 하도록 지정받은 업체에 대한 감독. 예를 들어 아까 재개발 조합 나왔잖아. 재개발 조합이 바로 이게 국가로부터 재개발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허받은 단체야. 이거 제대로 하나하나 국가가 감독하는 관계. 이런 관계, 특별 감독 관계. 그다음에 공법상의 사단 관계. 그래서
그게 이제 사단이라는 게 그 일정한 자격 가진 사람들이 모인 단체. 그 단체가 그 단체 구성원에 대해서 이제 명령 강제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야. 응? 그래서 국가로부터 이제 권한을 받아서 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종료 요거 체크하고 특성에 가면 한마디로 뭐라고 말했어? 과거 19세기 독일의 법치주의 적용 안 되는 관계로 봤다 그랬지? 법치주의 적용 배제되는 관계. 그러면 요걸 조금 세분화하면 법치주의가 적용 안 되는 관계라는 걸 세분화하면 첫째,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도 뭐 공무원, 군인, 수용자들 막 명령 강제하고 불이익줘도 된다. 특별한 목적 달성, 국가의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그지? 법률 유보 원칙 적용 안 된다. 두 번째, 법률로부터 권한을 안 받고도 막 그 국민의 기본권을 막 제한할 수 있다고 봤어요. 응? 법률의 수권, 즉 법률이 권한을 주지 않아도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알아서 막 명령 그 기본권을 막 제한해도 된다. 응? 기본권이라는 게 이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말하지.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재판 대상 아닌가? 응? 이거는 법이 적용되는 관계가 아니니까 법원이라는 게 재판이라는 거는 법을 해석 적용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법적인 관계를 해결하는 게 재판이잖아. 근데 이거 법이 적용되는 관계가 아니니까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응? 그래가지고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쌍가루 3번 특성 알았죠? 그러면 이런 19세기 독일에서 왜 생겨났나? 이거 다른 나라에는 없던 거예요. 오로지 19세기 독일에서만 생겨났던 논리야.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첫째 줄여면서 독일 행정법에 특유했던 이론. 응?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당시 19세기 독일은 후진적인 나라입니다. 후진국이었어요. 19세기 독일 행정법에만 특유했던 이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쭉 읽어. 19세기 후반 독일의 입헌군주정시, 뭐 외울 건 아니고 입헌군주정이라는 게 사실은 흉내만 내는 거야. 군주가 옛날에 세습적으로 있는 군주가 존재해. 근데 군주가 여전히 왕이 통치를 해. 다만 이제 시대 흐름이 군주가 제멋대로 통치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헌법을 만들어 놓고 헌법에 따라 통치를 해야 된다고 제한을 조금 받는 그런 거야. 근데 이게 이제 19세기 그 같은데 형식만 그렇게 흉내를 냈지 실질적으로는 왕의 권력이 좀 약화됐더라도 왕이 이제 헌법에 구속을 받으면서 좀 통치를 하는 시대지. 그러면 이제 일반 시민들을 대변하는 그 당시에 국회, 의회는 어떻게 돼? 시민들에게 세금 부과하고 뭐 시민들 뭘 잘못했다고 뭐 처벌하고 이거 하려면 시민들의 대표적인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해서 법률로부터 권한을 받아 해라. 그리고 잘못되면 위법하게 하면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기회를 보장해라. 시민들의 대표적인 의회는 군주에게 그걸 요구한다고. 법치주의가 이제 진전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19세기 독일의 왕도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어. 시대 흐름상 주변의 다른 유럽 나라들 다 법치주의 하고 있어. 프랑스 뭐 하고 있는데 안 따라갈 수가 없어. 안 따라가면 군주 그나마 권력 다 잃어버려. 타협 좋다.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들에 대한 명령 강제. 이거는 법률에 구속을 받겠다. 법률에 따라 하겠다. 국회가 만든. 응? 그러나 군주에게 알아서 할 영역을 남겨달라. 응? 그러니까 뭐 공무원들에 대한 명령 강제라든지, 그지? 이런 거는 군주의 법의 구속을, 법률의 구속을 안 받고 군주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고유 영역으로 남겨달라. 그래가지고 좋다. 타협한 거야. 응?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셋째 줄에 보면 군주와 의회 간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성격. 굉장히 정치적으로 약간 과도기적인 논리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이제 이게 시대적 배경이라면 또 이걸 뒷받침하는 어용적 이론이 있었어요. 응?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무슨 단어냐면 둘째 줄에 불침투설이라는 단어가 나와. 응? 요약 키워드가 불침투설, 그지? 이게 뭐래? 앞에 설명이 있는데 이런 논리지. 법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법이라는 건 권리 의무를 갖는 자, 권리 의무자와 권리 의무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법이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이나 나나 개개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의 권리 의무를 갖는 존재야. 응? 그래서 권리 의무자끼리니까 여기에 법이 적용되는 관계다. 다툼이 있으면 법에 따라 분쟁 해결한다. 그지? 그러면 국가는 자, 국가도 뭐야? 국가라는 존재가 하나의 한 사람의 개인처럼 하나의 권리 의무를 갖는 존재다. 응? 그러면 국가와 개인 사이에는 역시 법이 적용되는 관계다. 응? 그런데 이 국가를 예를 대표적으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공무원, 응? 국가라는 하나의 조직체로서의 어떤 권리 의무자인 조직체로서의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 요소로서의 공무원은 국가의 하나의 일종의 구성 부품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나 자신이 하나의 권리 의무를 갖는 주체죠. 권리 의무를 갖는 존재지. 나의 손발은 뭐야? 나하고 별도의 권리 의무자가 아니잖아. 나에 소속되어서 나를 위해서 권리자인 나를 위해서 활동하는 기관, 부속 기관이지. 머리는 의사 결정을 내리는 기관, 손과 발은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기관. 응? 그렇다면 그럼 나의 손발이 하는 행위는 나에게로 그 권리 의무가 돌아오는 거지. 나하고 별도의 손과 발이 권리 의무를 갖는 자가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한 거야. 공무원은 국가에 소속되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머리나 손, 발과 같은 기관일 뿐이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국가의 구성 요소일 뿐이지 그 자체로 국가하고 별도의 권리 의무를 갖는 자가 아니다. 이 둘 사이는 권리 의무자를 갖는 자 사이의 관계가 아니니까 법이 적용될 수가 없는 관계다. 이런 논리였어, 이론적으로. 그래서 그게 바로 국가의 조직 내부에는 법이 침투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였어. 그거를 이른바 불침투설이라고 부른 거야. 응? 이런 논리에 따라 바로 국가라는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공무원, 군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이 적용될 수가 없다. 이런 논리를 만드는 거야. 어휘용사. 지금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른바 그 공무원, 군인, 수용자들에 대한 어떤 특별 권력이라는 건 바로 이제 명령하고 안 들으면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징계권입니다. 징계권.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올라가면 징계권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지 괄호 속에 형벌권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응? 여러분 형벌이라는 건 일반 사회 질서를 위반했을 때 주는 벌입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들 다 일반 사회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규범을 위반했을 때 주는 벌이 형벌이에요. 근데 이 특별 권력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이 국가라는 행정 조직 내부에서 요구되는 어떤 의무를 위반하고 하면은 징계라는 벌을 주는 겁니다. 응? 징계권이라 이제 형벌권을 준다 그러면 안 돼요. 응? 그래서 내부 질서 문란자, 국가라는 행정 조직의 내부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는 징계라는 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다른 거예요. 내부 질서 문란자, 징계. 형벌 준다고 하면 안 돼요. 내부 질서 문란한 거하고 형벌은 행정 조직 내부 질서 위반자가 아니라 일반 사회 질서 위반하는 자에게 주는 벌이 형벌이에요. 징계벌하고 다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여섯 번째 성립 및 소멸 사유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성립 사유, 소멸 사유인데 성립 사유에만 포인트. 성립 사유. 자,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성립된대. 하나는 뭐래요? 동그라미 1번. 법률에 의해서 성립되는 경우. 법률에 의해서 성립되는 경우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강제로 성립되는 거지. 그 얘 보면 알겠지? 그래서 징집영장 받고 군입대 하는 거 또 뭐야? 우리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강제 입원시켜서 국공립병원 이용하게 하는 거, 또 수용자 교도소에 수감시켜서 교도소 이용하게 하는 거, 법률에 의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야? 동의, 니은과 디귿은 이제 동의에 의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동의에 의해 성립되는 가장 전형적인 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야? 국가나 인천시하고
공무원 관계 맺으려고 하는 거지. 응? 여러분들은 동의하고 있는 거잖아. 신청하고 있는 거잖아. 신청할 거잖아. 응? 그래서 진짜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맺어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디귿번에 보면 여긴 번호가 잘못 나게 있구나. 3번이 아니고 이제 디귿이라고 와야 돼요. 그지? 이제 자발적 동의가 아니라 사실 동의하게끔 만들어놨어. 동의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놔서 동의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은 강제나 다름없는 거, 그렇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의무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응?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부모가 애를 학교에 안 보내면 처벌해. 응? 그러니까 이게 의무 교육에 응하게끔 만든 거지. 동의 부모가 이제 신청하고 동의하는 형식으로. 응? 그래서 공부 요령 첫 번째, 특별 권력 관계가 성립되는 사유는 법률에 의한 경우와 동의에 의한 경우 두 가지가 있으며, 동의에 의한 경우는 다시 진짜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맺어지는 관계와 강제적인 동의에 의해서 맺어지는 관계,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응? 보기.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 마치고 만약에 여기 인천 시립도서관 들어가면 어떻게 돼? 들어가서 이용하면 자발적으로 아까 말한 공법상의 영조물을 이용하는 특별 권력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응? 그죠? 자, 소멸 사유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하여튼 성립 사유만 시험에 내더라고. 그 다음에 밑에 2번 보면 지금까지 공부한 19세기 독일에서의 전통적 이론,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 관계다 했던 거 이거 박살난다고, 깨진다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비판 및 재검토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법치주의가 진전되면서 어떻게 이렇게 법의 적용을 안 받는 국가 활동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개설에 보면 특히 두 번째 줄에 보면 수용자 사건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 밑줄 쳤어요. 수용자 사건 판결. 약간 거기에 괄호 속에 내가 설명은 간단히 해놨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에 따르면 수용자는 강제로 국가의 교도소를 이용하는 특별한 관계를 맺는 거죠. 특별 권력 관계. 그러면 전통적인 논리에 따르면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관계로 보니까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명령 강제할 수 있고 법률에 의해서 권한받지 않아도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막 제한해도 된다고 봤겠죠. 자, 어떤 일이 있었냐? 교도소에 수감된 자가 있었는데 교도관들로부터 막 구타를 당하고 가혹행위를 당했어. 그래서 이거를 외부에 알리려고 편지를 써.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비밀리에 내보낼 수는 없고 편지를 써서 편지를 외부로 발송해달라고 교도소장한테 제출해야 돼. 근데 교도소장이 다 검열해, 읽어봐. 그리고 이거 우리 비난하는 거네? 안 보내, 외부로. 응? 이게 교도소장이 만든 교도소 운영 규정에 따라 다 편지 검열하고 외부에 발송을 안 하는 거야. 이 수감자가 열받은 거지, 그렇지? 그래서 아니 내가 죄는 져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나 국민의 한 사람이야. 응? 국민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로 뭐가 있어? 이른바 통신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있다. 근데 헌법에 보면 국민의 기본권은 사회 질서 유지, 국가 안전 보장, 공공복리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하면 법률로 제한하게 돼 있다. 그럼 법률로 제한을 해야지. 편지를 검열하고 발송을 안 해주고 이거 법률로 해야 되는 거다. 국회가 만든. 근데 이게 법률에는 아무런 그거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없는데 교도소장이라는 행정기관이 지가 만든 교도소 운영 규정에 따라 검열하고 외부에 발송을 안 한다? 이거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니까 이거는 헌법 위반이다, 위법이다 하면서 법원에다 소송을 낸 거야. 교도소 안에 있어도 이제 일단 소장 작성해서 법원에 낼 수 있지. 냈더니 법원은 옛날 논리대로 재판하는 거야. 옛날 논리 때문에 이건 특별 권력 관계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도 기본과 제한할 수 있다. 재판 줬어.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다 또 청구했어. 독일의 헌법재판소. 그래서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들어줬어. 야, 이거 수감자라 해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헌법에 의한 기본권을 누리는 자다. 근데 그걸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법률에 의해서 제한이 돼야 되는데 법률로 의하지 않고
교도소장이 만든 운영 규정 가지고 제한한 것은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결한 거야.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된 거야? 전통적인 법치주의가 적용 안 되는 관계라고 봤던 그 논리를 깨뜨리는 거지. 응? 그래서 1972년 2차 대전 후에 72년 수용자 사건 판결은 전통적인 이론을 붕괴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고 그 이후에 연속적으로 이런 판결들이 나오게 되면서 전통적 이론은 붕괴되게 됐다. 응? 자, 수용자 사건 판결의 의미는 뭐야? 전통적 이론 붕괴. 응? 옛날에 시험에 어떻게 나와? 수용자 사건 판결은 전통적 이론을 강화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 X. 응? 붕괴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전통적 이론에 대한 비판 나오면서 이제 비판적 견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쌍가르이거 이거 중요해. 독일의 학자 이름이 좀 이상한 사람이 있어. 뭐로 나왔어? 울레 나왔지. 울레. 이름도 특이해서 울레라는 독일의 학자가 독일 사람 이름이 이상한 이름이 많아요. 헤벌레라는 학자도 있고 헌법학자도 있고. 울레라는 학자는 옛날에 옛날에 공무원하고 국가와의 근무 관계는 다 특별 권력 관계, 다 법치주의 적용 안 되는 관계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 말했잖아. 그렇게 볼 게 아니다. 이건 좀 나눠봐야 된다. 둘로 나눠. 울레는 자 첫째 줄에 전통적인 특별 권력 관계라고 얘기되던 관계를 두 가지로 기본 관계와 소위 경영 수행 관계. 경영 수행 관계는 이제 업무 수행 관계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기본 관계와 경영 수행 관계로 둘로 나누고 그 중에 소위 기본 관계에 해당하는 건 법치주의가 적용돼야 되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전통적인 특별 권력 관계를 축소시킨 거지. 응?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읽어봐야 돼. 기본 관계는 기업권 어떤 관계를 예를 들면 공무원으로 치자면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응? 징계하고 뭔가 이런 거가 있지. 응?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파면시키고 이런 징계 조치, 군인의 입대 제대 관계, 국공여학교생 입학, 뭐 재적 관계, 수용제 등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그 특별 권력 관계를 국가하고 맺는 자의 어떤 관계의 성립, 그 구성원의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하고 직접 관계된 거, 응? 이런 관계를 기본 관계라고 한다. 응? 조금 기본 관계에 해당하는 예를 조금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응? 그리고 이 기본 관계는 니은번 끝에 가면 뭐라고?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기본 관계에서 행해지는 국가의 행위들은 소송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울레의 견해에 의하면 동그라미 보면 경영수행 관계라고 하는 거 있지. 이거는 상대방의 권리 의무 이런 신분 지위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는 거. 예를 들면 공무원들어 오늘 어디로 출장 좀 다녀와 하는 명령 있잖아. 업무 직무 명령. 응? 어디로 출장 좀 다녀와. 국공립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뭐해? 뭐뭐 과제 해와 뭐 이런 거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는 조직 내부에서의 업무 수행과 관계된 관계. 요거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도 되고, 응? 갖고 선생님이 국공학 선생님이 무슨 숙제를 해주는데 이거 위법이다 이런 거 소송 대상으로 할 게 아니다. 그거는 행정 조직 내부에서 업무 수행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알아서 정하고 알아서 할 영역의 문제로 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경영 수행 관계도 공부 논령. 예를 들면 공무원에 대한 직무 명령, 응? 국공립학교 학생에 대한 수업 과제물 부과 이런 거, 응? 이런 것들은 경영 수행 관계라고 치고 이건 재판 대상이 안 되는 문제라고 그렇게 봤어요. 울레의 견해 이 특별 권력 관계 문제를 내면 울레 견해를 자주 냅니다. 알아두고요. 울레는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니고 수정을 좀 한 거죠. 응? 자, 이런 견해도 있고요. 오늘날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과거에 얘기하던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관계라고 했던 특별 권력 관계는 부정이야.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 국민들에 대한 명령 강제하고는 좀 다르게 취급할 특수성은 인정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군인한테는 뭐가 필요해? 자유롭게 옷 입고 다니게 하는 거는 안 맞겠지? 저것도 전쟁 나면 우리 표현이 아니고 아군이 적군이 구별하기 위해서 제복을 통일하기 위해서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입고 싶으로 마음대로 못 입게 제복을 입어라. 머리를 깎아라. 응? 그리고 마음대로 외출하고 막 돌아다니면 안 된다. 부대 내에서 생활하고 허락받고 나 외출해라. 다 이런 게 이거 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야 될
합리적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들, 우리나라는 옛날에 공무원들 노동조합도 못 만들게 했어요. 지금은요. 이제 또 시대가 변해서 또 투쟁해서 공무원들도 노동조합 만들 수 있도록 허용이 됐죠. 옛날에는 모든 공무원들이, 응? 여러분 공무원들도 근로자예요.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그 근로의 이익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어? 노동조합을 만들고 파업을 하고, 응? 단체 협상을 하고, 협상권, 파업할 단체 행동권 이게 다 헌법상 보장돼 있어요. 다만 이제 옛날에 공무원은 일체 인정 안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공무원도 뭐는 인정해. 노동조합 만들고 단체 협상하는 것까지는 인정합니다. 법률로. 파업하는 것까지는 인정 안 하죠. 응? 공무원의 특성상. 공무원 원래 우리나라 근로자의 정의가 근로자가 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 받는 자는 임금 받아 생활하는 자는 다 근로자예요. 공무원 아닌가? 노동력 제공하고 임금 받아 생활하는 자잖아. 그리고 공무원도 근로자예요. 응? 뭐 교사들은 근로자 아닌가?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선생님이 무슨 그러니까 근로자 내지 노동자 똑같은 건데 뭐 선생님이 무슨 근로자야? 무슨 선생님들이 노조로만 해? 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 근데 당연히 법적으로는 근로자거든. 당연히 헌법상의 노동 상권 보장돼야 되니까 인정. 다만 법률로 파업까지 하는 것까지는 몰라.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 만들고 단체 협상하는 것까지는 인정. 파업권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제한을 하는 거죠.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날의 특별 권력 관계는 이름도 바꿔 부르자는 말이 많습니다. 학자들. 법치주의가 적용 안 된다는 옛날식의 특별 권력 관계란 말은 쓰지 말자. 응? 부정적 뉘앙스다. 오히려 법치주의가 적용되되 약간의 특수한 법에 의해서 특수한 취급이 허용되는 그런 관계로 다루자 해서 특별 행정법 관계로 응? 뭐 이렇게 바꿔 부르자고 합니다만은 학자들은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는데 우리 대법원은 뭐 용어는 안 바꿔 불러요. 용어는 안 바꿔 부르지만 용어는 옛날 같은 용어를 써도 옛날식의 논리가 아니라 당연히 오늘날에는 특별 권력 관계도 법치주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좀 일반 국민하고의 관계와는 다른 특수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봅니다. 응? 그 얘기가 이제 개설에 쓴 거고요. 응? 그러면 다시 법치주의가 오늘날은 적용되니까 어떻게 돼? 법률 유보 원칙 적용되는 관계로 봅니다. 응? 달리 말은 뭐야? 특별 권력 관계 맺고 있는 자 구성원, 공무원, 군인들에게도 명령 강제하고 불이익 주고 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만 조금 특수성은 그 법률에 그 정해놓는 정도가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명령 강제하는 때 법률로 정하는 정도보다는 조금 구체성이 좀 떨어져도 됩니다. 구체성이 완화돼도 괜찮다고 특수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두 번째, 법률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는 기본권 제한하는 건 불가. 응? 다만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제한할 수도 역시 비례 원칙에 맞게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해야 된다. 그리고 뭐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이 밖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거 있지. 내심의 자유, 예를 들면 양심의 자유, 내심의 뭐 무슨 종교를 믿는 것 이런 것까지 강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응? 그 다음에 3번 사법심사 인정. 응? 인정. 그래서 다만 그 사법심사할 때 일반 국민들에 대한 명령 강제 조치에 대한 재판하고는 조금 다른 특수성이 고려될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응? 그리고 4번 특별 권력인 명령권과 징계권도 어떻게 돼? 응? 법 원칙에 맞게 행사해야 되고, 그죠? 특히 이제 특별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징계의 최고 한도는 징계권의 최고 한도는 신분 박탈, 특별 권력, 특별 행정법 관계 구성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연금을 뭐 안 주거나 덜 주는 등, 그죠? 이런 신분 내지 재산상의 불이익을 줘야지 형벌을 주는 건 안 됩니다. 자, 그 정도. 자, 그러면 판례가 몇 개 나와? 판례하고 밥 먹읍시다. 네, 이것도 몇 가지 외워야 돼. 자, 1번 판례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앞에 얘기는 뭐야?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에 하나다. 그러면 교도소에 죄를 짓고 들어가서 수용생활하는 수용자도 교도소에 자기 만나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 만날 권리, 기본권 보장돼야 된다. 다만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 일반인과 똑같이 자유롭게 만나도록 허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또 뭐 탈옥을 모의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 범죄를 모의할 수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로 이제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면 만나는 걸 제한할 수는 있다. 응? 다만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 판례의 골자는 뭐야? 수용자도 헌법상 기본권을 누리는 자다. 근데 그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어떻게 돼? 법률에 의해서 필요 최소한 만큼 제한을 해야 된다. 이게 골자입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 법치주의가 적용된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또 뭐가 있나? 3번 판례 꼭 기억하세요. 첫째 줄, 지방공무법 발생한 인사교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것. 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건 해당 공무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여기 전출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인천시 공무원으로 합격해서 근무하다가 여러분이 다른 시도 공무원으로 옮기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인천시 공무원 됐다가 만약에 나 경기도 공무원으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전출이라고 표현합니다. 응? 근데 그게 이제 아마 그게 쉽지는 않아요. 보통은 이제 본인이 신청을 주로 합니다. 근데 대기줄이 많아가지고 되기가 어렵대. 응? 그래서 뭐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 미혼이었는데 결혼하면서 배우자 직장 가까운데로 집을 마련했다. 그럼 그쪽에 시도의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전출을 신청하는 거지. 타 시도로. 응? 하여튼 그런 제도도 있어. 근데 쉽진 않은데 어쨌든 그 전출이라는 거는 뭐가 필요해? 응? 해당 공무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 줄에 구청장이 해당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응? 다른 지자체로 전출 명령 내린 건 위법이다. 응? 이것도 시험에 쓰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읽어보면 군인에 대한 어떤 명령 강제에 대해서 법률에서, 물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일반 국민들에서 명령 강제하도록 하는 법률만큼 그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해놓는 건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추상적으로 좀 규정해놔도 괜찮다는 취지입니다. 응?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응? 그치? 내 밑줄 쳐놨지? 자, 그러면 꼭 외워야 될 거 5번. 동장과 구청장. 이거 구청장이 동장을 일방적으로 잘랐어. 말하자면 억울하게 잘린 동장, 이거 위법이다 생각하면 뭐가 가능하대? 행정소송으로 싸울 수 있다. 응? 자, 동장과 구청장과의 관계 뭐래? 이른바 군법상의 특별 권력 관계. 행정소송으로 싸울 수 있음. 응? 그 다음에 아까 했지 6번 농지계량조합과 직원의 근무관계. 특별 권력관계로 한 것들 외우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는 뭐야?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근무관계도 읽어보면 첫째 끝에 공법상의 특별 권력관계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그 다음에 8번 국립대학교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 당연히 이것도 특별 권력관계. 응? 근데 이거는 아까 운례의 견해에 따르면 기본 관계로 속하겠지. 행정소송으로 다툴 대상이 된다.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단지 학생에 대한 국립대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가 교육적 재량행위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 자, 그다음에 8, 9번, 10번. 9번하고 10번의 차이는 뭘까요? 자, 9번은 검열이지, 검열. 응? 자, 이거 성질 뭐래? 강제로 하는 거라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단어 나와. 그지? 권력적 사실행위. 자, 이렇게 공권력 행사 조치라는 거야. 응?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조치래 아니래? 행정소송 대상이 된대. 근데 나와지는 게 소송의 대상은 되지만 이미 교도소의 편지 다 읽었지. 이거 취소해 주세요. 소송에서 이긴들. 교도소의 편지 읽은 거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 해봐야 소송을 통해 구제될 이익은 없습니다. 그냥 편지 본 거를 취소한다 의미가 없잖아. 응?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래서 소외 이익이라는 소송을 통해서 구제될 이익이 부정될 수밖에 없어서 소송을 통한 구제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국가기관의 위법한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을 때는 이미 편지 봐서 다 끝난 일이지만 국가기관의 위법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신청을 받아 헌법 위반인지 아닌지 판정을 내려줄 수 있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이거 헌법 위반되는 행위다 하고 판정 내려놓으면 이제 앞으로 위법 행위 반복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 선언해 둘 필요가 있다 이거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여기 우리나라에서 이제 구제 사법 심사를 통한 구제 절차 중에 헌법재판소에 가는 거는 제일 마지막 절차야. 그러니까 소송 같은 걸 통해서 소송 절차를 통해서 구제 받을 수 있다면 그걸 반드시 먼저 거치고 나서 거기서 구제가 안 되면 마지막에 헌법재판소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헌법재판소에다가 이제 구제 신청하는 게 기본권 침해당했다고 구제 신청하는 걸 헌법소원제도라고 했는데 그거는 보충적으로 해야 돼. 다른 구제 절차가 없거나 다른 구제 절차를 다 마친 후에만 이게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게 가능해. 그걸 보충성 원칙이라 그래. 근데 이 경우는 어때? 일단 소송이 가능한 행위 조치이기는 한데 소송을 해봐야 구제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따라서 이거는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게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서. 응? 반면에 이거하고 12번 어떻게 돼? 수용자가 교도소한테 편지 밖으로 보내달라고 신청했거든? 근데 교도소장이 읽어보고 거부했어. 근데 이것도 뭐야? 권력적 사실행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대. 그런데 이거 소송에서 이기면 어떻게 될까? 편지 발송해줘라 하고 판결 나오면 소송은 편지 발송해야 되니까 소송을 통해서 구제될 이익이 있지.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구제될 수 있으니까 소송을 먼저 해야지. 소송을 안 하고 바로 헌법재판소에 구제 신청하는 건 보충성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둘의 차이점을 알겠지? 응?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11번은 놔두고 12번 되게 중요합니다. 12번 교도소장이 어떤 수용자를 찾아온 사람이 있어. 응? 가족이 찾아왔든 뭐 친구가 찾아왔든 응? 그러니까 만나는 건 허용하되 만나는데 뭐하래? 교도관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대화 내용을 다 듣게 하고 녹음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할 대상자로 지정을 한 거지. 이건 뭐래?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응? 꼭 알아. 12번 잘 나와요.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13번은 제목이 그 사관생도야. 육군 뭐 원래는 3사관학교 육군 이거 육군사관학교 얘기다. 응? 그러면 이거 국립대학이야. 응? 육군사관학교 국립대학이고 이 군 장교를 육성하기 위한 특수한 목적을 띈 학교야. 응? 그러니까 그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관생도 국립대학교 학생인 사관생도에게 뭐야? 일반 국민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명령 강제가 허용될 수는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관생도 뭐 하지 말래? 결혼하지 마라. 응? 결혼하면 퇴학. 그다음에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거 걸리면 학칙이 그래. 이거 걸리면 두 번 이상 걸리면 퇴학. 이렇게 학칙이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관생도가 이제 외출 나와서 사복 입고 술 먹다 걸렸어. 누가 신고를 했어. 사관생도인데 뭐야? 술 먹어요. 신고했나 봐. 그래갖고 이 친구가 뭐 이제 2번 걸려니까 퇴학. 근데 이게 이 학칙이 문제된 거야. 퇴학시킨 조치의 근거가 되는 학칙. 사관생도라는 국립대학교 학생으로서 어떤 군 장교 육성이나 특수한 목적 달성에 의해서 어떤 제한, 이게 제한이 있을 수는 있어. 근데 그것도 필요 최소한만큼에 그쳐야 되지. 아니 육군사관학교 성인이야, 그죠? 그리고 술 먹는 걸 제한하고 뭐 퇴학시키는 조치로 하더라도 술을 제복을 입고
나가서 술을 먹고 막 술이 취해갖고 완전히 상환생도로서의 어떤 품위를 어기는 그런 위반 행위를 했을 때 퇴학시키는 거는 괜찮겠으나 그런 정도는 이건 뭐 사복 입고 친구들 만나서 그냥 가볍게 한두 잔 한 정도에 불과한데, 그지? 그걸 가지고 술 먹었다는 이유로 퇴학시키도록 한 학칙, 이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는 과도한, 아무리 특별 권력 관계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그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제한이 좀 필요하더라도 과도한 제한이다. 응? 위헌. 그죠? 판정 나옵니다. 이거만 있는 줄 알아? 그 자기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부모님과 약속하고 약혼한 그 상환생도 남자인데 그 약혼자하고 성관계 맺었다고 퇴학 조치된 사건도 있었어요. 뉴스에 다 나오고. 그것도 위헌.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제한. 응? 이런 거다. 그다음에 14번 또 중요. 14번을 보면 군대 내에서 상관의 지시나 명령이 헌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청구 들어갔거든. 그랬더니 명령 불복 중이다 이러면서 징계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소송이 벌어지는데, 상관의 지시나 명령 그 자체를 따르지 않는 행위와 상관의 지시 명령을 따르면서도 그것이 위법 위헌이라는 이유로 재판 청구하는 것은 구별을 해야 한다. 응? 그래서 밑줄 쳐놨지. 군인이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해서 재판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것이 상관의 위법 위헌인 지시와 명령을 시정하려는 목적이 있을 뿐이고, 군 내부의 상명관계를 파괴하고 명령 불복종하는 수단으로서 단지 재판 청구권의 외형만을 빌리거나 그밖에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다면 이는 정당한 기본권의 행사로서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게 군대 같은 데서 강력하게 요구되는 게 복종 의무 아니야, 그지? 그걸 위반했다고 볼 수. 이거 잘 나오고 15번도 우리 저 논산의 육군훈련소 같은 데 처음 들어가면 휴대폰 다 압수. 훈련 기간 동안 휴대폰 사용 못하게 하는 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한이다. 응? 그래서 그거는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16번은 또 공부하면 우리 이제 교도소의 수감자 밖으로 편지 보내는 거 다 이게 편지 못 보게 무방함. 아니죠. 다 볼 수 있도록 이게 봉투 이게 붙이면 안 돼. 다 열어볼 수 있도록 무방함 상태로 교도소에게 제출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일체 다 모든 서신을 무방함 상태로 제출하도록 법이 정한 거 과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얼마든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교도소 수감자들도 아주 경미한 범죄 저지르고 수용 생활도 모범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또 범죄를 저지르거나 탈옥을 모의하거나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주고받을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런 경우는 봉함해도 이렇게 이렇게 레이저로 비춰본다니 뭔가 무슨 타락이 필요한 흉기 같은 게 이렇게 오고 가는 건 아닌지 이런 거 정도 다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거로 그냥 하면 되고, 특히 이제 교도소에서 난동도 부리고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은 특별 대상자로 삼아서 그런 사람들의 편지만 이렇게 무방함 상태로 해서 좀 더 강하게 검열하고 이렇게 얼마든지 나눠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다 모든 편지는 무방함 상태로 제출하도록 한 것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정도. 그래서 이런 판례 위주로 해서 특별권력관계 의외로 쉽습니다. 그죠? 어떻게 공부하면 돼요? 전통적 이론, 그다음에 오늘날의 이론, 그지? 이렇게 보고 판례 이렇게 좀 공부하면 돼요. 응? 자, 여기까지 하고 밥 먹고 2시 5분부터 1시간 정도 더 하고 이론 수업하고 1시간 오늘 배운 거 문제 연습하고, 응?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